네, 오늘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 이제 출범에 크게 기여를 하셨는데요. 또 다른 박근혜 정부 출범의 1등국이신 김종인 전 의원이 이제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무 과욕을 부렸다. 경제민주화나 증세를 통한 복지도 물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맞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현 정부 내에서 경제민주화 그 담론은 이미 실정돼 버렸죠. 증세는 앞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이미 좀 형해화돼 버렸죠. 그러니까 거기에 깊숙이 준비하신 분으로서는 그런 말씀 하실 만하죠. 1년 전에 저희 한겨레 이진순 씨하고 인터뷰하실 때 이상돈 교수님께서 박근혜 정부 아직 기회가 있다. 네,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최근에 인터뷰에 보면 교수님이 박근혜 정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1년 사이에 무슨 돌이켜 보면은 2013년 1년 동안은 초기에 좀 시행착오가 많았고 뭔가 좀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취임 직후니까요. 네, 그리고 또 돌발 사건이 많았죠. 그 국정원 그 트위터 사건, 뭐 검찰총장 사건 등등. 제가 생각해도 이 대통령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아직 못하는 것이다 하고 많은데 2000년도 와서는 좀 이제 그런 거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바 있었는데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정부의 어떤 행태 가는 걸 보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내놨던 모든 약속을 다 무효화시키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임기 60개월 중에 20개월이 가면은 어떤 대통령도 그 새로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막 3분의 1을 넘어섰죠? 네, 임기가?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 과정에서, 처리 과정에서 특히 어떤 점을 좀 세월호 사건이 대통령이 뭐 고의를 발생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그러나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과연 좀 국민 편에서 국민을 이 시각에서 국민을 통합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대통령으로서 응당 가져야 될 자세, 그리고 그 사건에 보여준 것이 정부의 무능과 한심한 대응을 보여줬는데 그걸 과연 정상적으로 고치려고 했느냐,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죠. 총선 때 비대위에 교수님 참여하셨죠?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독구하실 때는 그래도 박근혜란 정치인이 그런 그 국가의 어떤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박 대통령을 이렇게 사적으로 알게 된 것도 이제 그보다 2년 거슬러 올라가죠. 2010년 정도? 네. 네. 제가 뭐 이런저런 기회에 많은 또 대화를 짧건 길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류한 적도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그 다음에 2012년 7월 달에 대선 출마 선언, 그 다음에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바로 그런 거였어요. 네, 그때하고 그때는 지금과 좀 달랐습니까? 좀 달라져. 행보가 엉클어지기 시작했던 것은 저는 본선 초기에 들어와서 대통령 세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전태일 동상 앞에서의 사건, 그 다음에 MBC 인혁단 문제에 관한 어떤 인터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정수장학회 기자회견. 뭐 그런 이후에 제가 느끼기에 대통령의 영어로 표현하면 포지션 같은 것이 좀 흔들렸다고 좀 느꼈어요. 그때도 약간의 불안감이 있으셨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의 기회는 일단 대통령 당선되면은 본인이 한번 초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1년 지나면은 또 다시 초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은 걸로 네.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으시군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왜 그렇게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들이. 변한 걸까요? 변한 아니, 건가요? 처음부터 지금이 본 모습인데 잘 못 보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제가 아는 한 대통령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들어서 있었던 인사 같은 거. 네. 좀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그 자기 그 할아버지 친일 행적을 열심히 옹호하는 사람, 뭐 KBS 이사장 같은 인사를
할 사람이라고 저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어요. 이인호 교수 네.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김성주 적십자사 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비대위원으로서 아니 또 비대위원은 대선 그분은 대선 때 대선 본선의 마지막 판에 예, 합류하신 분이죠. 네. 그러나 그 당시 그 본부장으로서 여기저기 소라 일으켜서 예. 별로 오히려 점수를 까먹었다는 이런 내부에서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직위와는 어울리지가 않죠. 대통령 공약 중에요. 이제 경제민주화도 있고 또 국민 대통합도 있고 검찰개혁 많잖아요. 네, 대통령 공약이. 그 중에서 가장 지금 교수님께서 심각하게 보는 공약 파기 이거 뭐라고 꼭 보시세요? 전부 다 파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2012년 7월 달에 대선 출마 선언문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선언문 대단했죠. 대단했었어요. 국민 통합. 네. 네. 국민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네, 국민 들었었죠. 대통합, 경제민주화, 복지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형해화돼 버렸고 무효화돼 버렸죠. 네. 그 중에서 인사 실패가 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이상동 교수님 같은 좀 깨끗하고 합리적인 분을 기용을 안 하고 좀 이상한 사람들을 쓴 게 바로 인사 실패의 요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보는 있는데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선 본선 있었던 2012년 한 11월경에 어떤 신문에서 칼럼성 기사를 하나 쓴 게 있었어요. 여기서 박근혜 캠프 불나 이래도 되나 이렇게 제목하고 나서 거기에 김종인, 안대희, 이상돈 대 측근 세력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쓴 적이 있었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네, 저는 그게 상당히 진실에 근접한 그 시점에서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그 세 분 중에서 안대희 이분은 지난번에 총리로 기용하려다가 잘 안 됐죠. 이게 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안대희 전 대법관은 그래도 좀 대선 후에도 뭔가 좀 이 정부에 좀 큰 일을 맡고 싶어 했던 이런 노력을 본인이 좀 하지 않았나 하는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되는데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안대희 전 대법관도 일단 임명하고 나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호 사태 후에 이제 선거를 앞두니까 좀 민주수색으로 썼는데 그나마도 이제 실패가 되고 말았죠. 돌직구 질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인 박사나 이상동 교수님 같은 분들을 기용하지 않는 걸 보면 뭔가 좀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크다고 봅니다. 그 두 분은 어떤 공약을 지켜야 되는 네. 상징성을 가진 인물들이다. 그렇죠. 김정인 박사나 저나 만일에 정부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지. 물론이죠. 단순히 무슨 자리 말이죠. 봉급 타먹기 위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박 대통령이 지킬 생각이 있다라면은 그런 문제 이 그런 분들을 교수님이나 기용을 해야죠. 김종인 전 의원분들을 기용을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기용을 하지 않는 것 봅니다. 자체가 이제 공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안대희 전 대법관처럼 이제 임기 후반 들어서 지지율이 빠지고 뭔가 위험할 때 또 이 교수님이나 김종인 전 의원 다시 좀 부를 가능성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국정의 어떤 모습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남은 기간이 무사할까? 특히 총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예측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교수님이나 김 전 의원님이나 이제 청와대로 향하는 어떤 다리가 완전히 끊어졌다 이렇게 보는 셈인데 그 얘기는 결국 대통령이 앞으로도 공약을 지킬 의사가 없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지킬래 지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어졌다. 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세력 같은 것을 만들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야 될 여당도 새누리당도 본인과 교감이 매우 떨어지는 이른바 친이계 사람으로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친박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친박 세력이라 할 것 같으면은 사실 이 정권을 만든 게 뭐냐 그러면 이른바 친박 또는 범박이라고 그러죠. 범친박 세력. 네. 그러나 지금 대부분 범친박 세력은 소외돼 버렸고 극소수의 종박 인물들이 좀 왔다 갔다 하죠. 박근혜 대통령 추종 세력. 종박이라고 부르면 적절하겠습니다. 조금 야박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교수님께서도
박근혜 대통령 찍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이제 그 앞장서서 했는데 지금은 그 많은 공약들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일종의 뭐 교수님께서는 책임론 같은 거 그동안에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사석에서 교수님한테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뭐 책임질 방법이 있으면 책임을 지야 된다. 그래서, 또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네. 사실상 제가, 저로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많았어요. 예. 2011년에 김학의 교수하고 저하고 대담했을 때, 그때 박근혜 그 네. 죽으면 거기에 그 박근혜 우리 매사 진보니 보수니 하지 말자. 예.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만은 그 뒤에 돌아간 사건은 보통 본인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당과 정부 내에서 나오는 얘기 또는 이제 범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솔직히 뭐 2013년 1년 내내 색깔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예. 저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됐는데 또 따지고 보면 또 저는 그래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이윤이 있었다. 있었다. 생각합니다. 교수님 9월 달에 공부하는 보수란 책 쓰셨고, 그 서문에 제가 참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게 보수의 위기, 보수의 실패, 이런 얘기를 앞부분에다 써놓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야당의 위기, 야당의 실패 또는 진보의 실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상동 교수님은 보수의 위기, 보수의 실패를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다른 분들하고요? 일단은 그 책은 이제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그렇죠. 흐름이니까 네. 클린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거기에 부응해서 이제 부시 행정부가 탄생했죠. 네. 그것이 처음부터 뭐 보수를 내거는 정부인데 이게 뭐 전쟁, 안보 정책, 경제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미국뿐 아니라 전 서방을 그냥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미 보수 정권이 2번 나왔죠. 예. 네, 이명박 정부, 박근혜 네, 정부. 10년 가는데, 뭐 제가 뭐 한 정권은 부패하고 한 정권은 무능하고, 물론 그 야당 또는 이른바 진보가 성공했냐? 성공했으면 집권을 해야. 그렇죠. 집권을 해야 성공한 거죠. 근데 네. 2번 연거푸 실패하게 되면은 난 더 정권을 연장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야당 하면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데도 더 실패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야당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저는 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된다고 이제 헌법재판소에다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겠는데 거기서 일단의 그 제소하느냐 마느냐는 일종의 정부의 재량이 그렇죠. 되죠. 일단 제소가 되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해산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해산할 걸로 보시는 거예요. 네, 해산 결정을 내릴 걸로. 해산 결정으로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측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어떤 네. 민주주의 국가 또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으냐, 당이론 차원에서 옳으냐 그러냐는 또 좀 차원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과 관련 법이 뭐 냉전 체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방어된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단을 이 시대에 동원할 것이라고 예상은 못했죠. 정부가 제소한 거. 예. 그런데 일단 제소가 되면은 법원으로서는 그런 헌법, 그런 법 체계를 적용이 되니까 결국에는 해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돼요. 교수님도 이제 법을 전공하셨는데 만약에 교수님이 그런 심판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세요? 이건 해산해야 마땅한 정당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그것을 이 시대에도 그대로 그냥 해소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60년대, 70년대 독일에서 예, 있었던 지금이 것을 그 시대냐. 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와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또 이제 통진당이라는 그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저도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언론 통해서 볼 때 처음보다는 뭐 검찰의 좀 입증 같은 것도 좀 굉장히 좀
힘에 붙이지 않고 처음에 굉장히 자신만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석기 씨가 대법원 최종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 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는 그건 별개 사건입니다. 예. 논리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미래를 향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형사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판단이니까 논리적으로 법론지를 볼 때는 두 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 이석기 의원 내라는 모자 같은 게 이제 무죄가 이제 판결이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긴 주겠죠. 근데 이제 내란 음모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겠죠. 고려는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나 뭐 이런 것이 그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는 법을 엄격히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새누리당에서요. 다음에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김무성 대표, 그다음에 김문수 혁신위원장, 네. 그다음에 정몽준 전 의원. 뭐 예. 이렇게 세 세 분 분이 제일 정도. 유력하다고 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세 사람 다 좀 굉장히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문수 위원장은 혁신위원장. 뭐 제가 피부로 느껴서 알지만은 이 영남 특히 TK 지역에서 그렇게 별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TK 출신이지만 네, 그렇지만 그 고등학교까지 거기 예, 나오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80년대까지 어떤 행조,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각을 관계, 세웠던 예. 거, 그리고 또 김문수 위원장은 경기지사 하면서 뭐 4대강 사업을 열렬히 지지했을 예. 뿐더러 대수도권 논의를 했기 때문에 대수도권 논의라는 것은 대구 광주 간에 그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지방에서는 굉장히 반감이 크죠. 반감이 큰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큰 장애물이고, 또 김무성 대표는 선이 굵고 사람의 접근이 좋고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호감은 있죠. 있지만은 네. 과연 국가를 이끌 만한 어떤 내공이 있는가 하는 거, 예. 뭐 그런 부분, 또 이제 잦은 어떤 발언 사고 예.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몽준 전 의원. 정몽준 의원은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제일 준비된 측면이 있는데 왠지 그렇게 좀 대중의 호응을 좀 받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본인이 좀 스타일을 많이 굴린 것 같은데 네. 서울시장의 실패. 네, 그게 저는 좀 제일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준비된 사람인데 근데 그 중에 세 분 꼽으셨는데 박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없는데 박 대통령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좀 지원할 만한 그런 요소는 없나요? 그래서 이제 볼 것 같은 박근혜 대통령은 뭐 다음번 정권은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었기 목표겠죠. 때문에 네. 그 후에 대해서는 플랜이 없는 게 아니냐. 재집권이라든가 정권 재창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네. 할수록 그러면 레임덕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클 텐데요. 어쩌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최근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기국회 이후에 개헌 논의가 본물을 이룰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예측을 하셨어요. 근데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헌법 중에서 개헌할 부분이 좀 제법 있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의 형사 면책 있는 거, 그 전 세계에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네. 국회의원의 불체포 불체포 특권, 특권. 그것도 마찬가지고 좀 시사착오적인 것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바꾸겠다고 개헌하는 그거는 것은 조금 인정하죠. 네. 힘들어요. 네. 주로 이제 핵심은 권력 구조 이런 거겠죠. 그런데 권력 구조에 특히 대통령제를 어떻게 하냐 예.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상당한 좀 계기가 있어야 되고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4.19나 87년 6월 같은 그렇습니다. 상황이 오지 네, 않느냐 네. 그런 것을 쉽게 바뀌겠느냐. 현재 뭐 개헌하겠다는 논의는 말만 많이 있죠. 있지만은 네. 어떤 개헌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죠. 합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어려울 걸로 보시는군요. 저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네. 개헌 논의는 그럼 뭐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국민들이 별로 바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국민들 여론상에 또 바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방향으로 바라는데 저는 여하튼 간에 이 논의가 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왜냐? 뻔하지 않습니까? 중임 제안을 한 걸 얘기 나오는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잘하기 때문에 담임이 너무 아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없죠. 5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4년 만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현 대통령한테 적용은 없어요. 여하튼 간에 그런 논의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 5년 단임 너무 길다. 이런 굉장히 대통령이 부담되는 거죠. 대통령제의 폐해를 주로 이제 논의하면서 그렇죠. 개헌이 나오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하죠. 네, 분권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네. 그 대통령이 권한은 많은데 다 못한다. 그러니 권한을 짜르다는 거니까 분권한 대통령제의 단점은 일단은 갖춰주고 일단은 현상적인 거에 대해서 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논의 자체가 저는 대통령 청와대한테는 좀 굉장한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하고 또 실제 국민들이나 현재 정치 환경도 개헌을 성사시킬 만큼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저는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다른 것들이 더 많은 결점이 있기 때문에. 네. 방향을 두고서 주로 이제 국회의원들은 내각제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국민 여론은 뭐 내각제 선언이 굉장히 제일 낮게 나와요. 권력 구조로는. 그 점도 상당히. 근데 그게 좀 전문가 집단에서 보는 것도 일반 국민하고 다릅니다. 저도 솔직히 이 대통령제라는 것이 너무 비용이 많고 우리는 항상 차기를 하면서 차기 누가 되면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갖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대통령 되고 나면 거기에 저주에 걸려버려요. 네. 5년 내내 그냥 완전히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일배반적입니다. 직접 내 손으로 한 표 찍어서 대통령을 그렇죠. 뽑겠다. 대통령- 이게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차기에 관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네. 이상돈 교수님은 이제 새누리당 비대위원도 하셨고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르시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진귀한 기록의 이제 주인공이신데요.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의 새정치연합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현재 뭐 당이 분열로 안 가고 좀 이렇게 봉합하면 그 자체로서는 저는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기회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현재 야당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더 나아가서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을까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으로서는 지난번 지방선거하고 재보선에 이긴다는 게 불가능한 거였잖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 가서는 좀 어렵다고 봐요. 야당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지금 제3자니까. 그렇죠. 네. 야당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이 붕괴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기가 다 얻는다. 절대로 그게 아니다. 그건 말이죠. 아니죠. 그렇죠. 지난번에 잘 보여줬잖아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많은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야당의 전체 당 차원도 뭐 문제가 있겠지만 그 사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이런 분들 중에 누가 좀 가장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에 한번 나와서 100만 표 차이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네, 굉장히 접전을 한 거라고 1년 전에는 뭐 7% 지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막판에 거의 다 물론 따라갔습니다. 선거 때 결집을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선 때 못한 것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대선에 한 번 나오면 다시 나오게 되면은 걔네에 대한 스토리가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다른 표를 좀 많이 얻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임기를 못 임기가 맞추니까 걸리죠.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문제가 큰 있죠. 장애물이라고 봅니다. 네. 개인적인 정치적인 역량은 어느 분이 좀 낫다고 글쎄 뭐 보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장 하는 분하고 네. 또 이제 지금 뭐 의원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보긴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경제도 굉장히 이제 어렵고요. 또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야 두루 좀 식견이 풍부하신 교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뭐 쉽게 말씀하시면 여야 정치권의 지금 가장 그런 폐해, 네. 이 점을 고쳐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당, 야당이나 다 저는 그 하나의 병리가 모든 것을 좀 진영 논리 진영 논리? 보는 것 같아요. 예. 상대방이 네, 이렇게 네.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에 반대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박영선 의원이 큰 그 문제죠. 세월호 협상 1차 왔을 때 이른바 보수신문에서 일면에다가 뭐 박영선의 결단. 위대한 결단하니까 네, 네. 한쪽에서는 이게 누구 편이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전 여야 간에 좀 그런 것을 좀 벗어야 된다고 보고 그 틀에서 먼저 벗어나는 쪽이 난 다음번 총선 대선에 좀 성공한다고 봅니다.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에 밀려났고요. 그리고 복지국가로는 경제성장론에 이제 자리를 내줬습니다. 100% 대한민국 국민 대통합을 외쳤지만 지금 아직 소통합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남은 임기 3분의 2 동안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남은 임기 3분의 2 동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마무리는 그래도 그래도 보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보고 싶다.